자, 여러분, 읽기, 독해, 채집편과 함께 수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적 이해, 첫 번이죠. 그죠? 내용에,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의 그대로의 해석, 여기에 초점을 둔 사실적 이해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즉 말하자면, 세부 정보의 사실적 이해, 핵심 정보의 사실적 이해, 이 두 가지 문제 유형에 주력해서 자, 같이 학습했죠. 자, 이번 시간엔 여러분 50쪽입니다. 구조의 사실적 이해. 사실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용과 구조적인 두 가지 측면으로 학습할 수 있겠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구조의 사실적 이해. 우리가 흔히 여러분, 구조라는 말을 한번 보시죠. 지금 공부할 내용은 이겁니다. 문장과 단락 간의 관계, 글의 구조와 서술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는 부분이나 어떤 요소가 전체를 이루는 틀입니다. 이 구조란 말의 뜻이 영어로는 프레임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부분이나 어떤 요소가, 이런 요소가 전체를 이루는 이런 종합적인 틀을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글이 텍스트 아니겠습니까? 그 글에 대한 사실적 이해하면은 먼저 뭐가 있겠다? 단어가 있겠다, 그죠? 글을 두고 보면은 단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문장. 단어들이 모여 문장이 된다,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 문장이 모여 단락이 된다 말이지. 그리고 단락이 모여서 뭐가 되겠다? 나중에 전체 글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 글이. 자, 이렇게 점점 층이 체계별로 점점 크게 나아가죠. 그래서 단어에서 여러분 초점 둬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단어의 의미. 그러니까 이걸 어휘 능력이라 그러죠. 단어의 의미, 어휘 능력. 문장에서는 문장 내부에서는 핵심어. 이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어가 무엇인가, 이걸 주요해야 됩니다. 핵심어 파악에 주력하고. 단락에서는 소주제문 뒷받침 문장인데 역시 소주제문 찾기,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뒷받침 문장이 있을 때 이 소주제문을 찾아서 뒷받침 문장과의 논리적 관계,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는 게 바로 문장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단락 전체 글은 여러 단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자면 단락 1이 있고, 단락 2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단락이 여러 개가 이렇게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락이 전체 글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 단락과 단락의 연결관계를 보는 것이, 문장의 단락 내부의 문장 간의 관계를 보는 걸 확대하면 단락 간의 관계가 되겠죠. 지금 그래서 첫 번째 구조의 사실적 이해, 이렇게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단락이 되고 전체 글이 될 때 우리 보통 그 주어진 지문이 몇 개의 단락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중요한 초점들을 이어뒀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할 게 단락과 문장 간의 관계입니다. 또 이런 전체적인 글의 구조, 틀이 어떠하냐와 관련지어서 논지 전개 방식, 논설문 주장하는 글에서는 논지 전개 방식이다. 이에 대한 파악이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글을 전개하는가 하는 게 논지 전개 방식이죠. 이 서술 방식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구조의 사실적 이해는 학습 초점을 제가 전략적 독해를 전략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글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가시적 정보를 어떻게 하라? 활용하라. 가시적 정보를. 그러니까 이게 가시적이란 말은 드러난 정보를 활용하라. 드러난 정보를 100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글을 딱 보고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자, 같이 한번 쭉 연결하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과 단락과의 관계. 금방 설명을 드렸지만은 둘째 줄에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 파악하고, 또 단락에서는 넷째 줄에 가서 소주제문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는 것. 자, 문장 간의 관계, 문장 간의 관계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사례 대조. 그 다음 두 번째 주장과 논거. 여러분, 논거 이거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가시적 정보에 활용해서 첫 번째, 참고로 번호를 이렇게 매겨보죠. 1번. 논거. 우리가 근거라 그러던데, 근거를 논설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논거라 그래요. 주장하는 거에서. 논거의 문장 구조는 왜냐하면 때문이답니다. 자, 왜냐하면 뭐예요?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내용에 들어갈 거예요. 이 사이의 내용에 들어갈 게 무엇이겠다? 왜냐하면 때문이다니까 이 내용이 바로 근거가 들어가고 이유가 제시돼요. 이유나 근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일 때는 주장하는 바에 대한 이유 근거니까 논거가 되겠죠. 가끔은 이 앞쪽에 왜냐하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빠져 있을 때는 여러분 서술어 쪽은 그죠? 때문이다라는 서술어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서술어가 돼야 되거든요. 서술어가 안 빠지고 때문이다 나와 있으면 서술 말미에 왜냐하면 이게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야 한다. 생략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논거, 근거는 왜냐하면 때문이다 구조로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역사가의 해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뭐다? 주장 또는 견해, 여기에 대한 근거, 이유가 바로 논거가 됩니다. 원인 결과는 인과관계죠. 지금 주어진 지문은 그 결과, 두 번째 문장에서 그 결과에서 그 결과라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게 원인과 결과로 이어가는 것이고, 주지와 예시, 여러분 이 부분도 보실까요? 인간은 자기가 맡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필요로 한다. 정보의 필요성. 그 뒤에 주부가 이렇게 나왔죠. 그 뒤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예컨대, 이를테면이라고 하는 예시에 해당하는 접속 부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5번의 사실과 의견. 한번 읽어두면 되고요. 그래서 의견이 필자의 주장일 수 있죠. 다음에 6번 한번 보시죠.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 여기 보면 요즘 기성세대들 중에는 신세대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밑줄, 있다. 서술어 잘 보세요. 문장에서는 핵심어도 중요하지만 이 서술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핵심어도 중요하지만 서술어. 서술어의 진술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주의해야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여기 가시 정보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 있다 라는 이런 내용은 상황 제시입니다. 상황 제시 또는 문제 제기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자, 기성세대들은 신세대의 사고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신세대들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되돌아보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뭐뭐어야 한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근거 연결이 됐죠?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중에는 얘기되겠지만 이 도입부 같을 때 어떤 글의 도입부에 보통 보면 문제 제기,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 제기형의 서술부가 어떠냐? 문제 제기. 첫 번째, 어문형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문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어문으로. 서술 부위를 잘 보세요. 도입부. 이건 서술 부위. 도입부의 문제 제기형은 이런 서술부를 갖춘다. 서술어형을 갖춥니다. 의문, 뭐뭐니까, 뭐뭐느냐 이런 의문. 다음 두 번째, 상황 제시. 이 상황 제시에는요, 잘 보시면 이런 구조가 있어요.
무엇이 있다. 무엇라고 한다. 또 고 있다. 뭐 이 있다 고 있다 마찬가지네요. 자, 이 또는 고 여기 써두면 되겠죠. 이 고 있다. 이 있다. 뭐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문제 상황을 제시한 것. 문제 상황을 제시했다. 그리고 라고 한다도 뭡니까? 라고 한다. 이런 거라든지 되어 왔다. 라고 되어 왔다. 뭐 이건 약간 통시성도 있으면서 이런 것들은 소리에 주로 일반적 견해인 통념을 많이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상황 제시, 의문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 상황 제시 어형의 서술 구조는 이렇습니다. 무엇이 있다, 문제 상황, 뭐뭐라고 한다, 뭐뭐 되어 왔다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유효한 통용되는 통념을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런 서술 어형은 뭐다? 문제 제기형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알아둘게. 세 번째. 서술부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런 것을 해야 한다를 뭐라 그러냐면 당위적 귀결이다. 당위성을 띠죠. 이건 뭐다? 필자의 견해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필자의 강한 주장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명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구조를 뭐뭐 해야 한다를 뭐라 그래요? 정책 명제라고 합니다. 명제는 사실 명제, 가치 명제, 다음에 정책 명제가 있죠. 이 정책 명제의 서술 구조가 무엇이다? 뭐뭐 해야 한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위적인 필자의 무엇입니까? 견해를 나타냈으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주제이다. 주제. 그래서 이 해야 한다 당위적인 필자의 견해의 주제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로 이제 결론 부분에 많이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연결을 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계속 이어서 연결해 가시면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세요. 문제 제기 해결 방안. 요즘 기성세대들 중에는 신세대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있다. 일반적인 통념. 그리고 그런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신세대들의 사고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신세대들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되돌아보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가 필자의 견해를 얘기한 정책 명제로 바로 주장. 여기 앞에는 문제 제기했고 뒤에는 뭐예요? 이러한 극복 방안을 바로 필자의 견해로 제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두 문장의 연결관계는 문제 제기와 뭐다? 해결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이어두시고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여러분 전략적 독해를 통해서 첫 번째 뭡니까? 가시정보에 주력하라. 가시정보 지금 3가지 정도 쭉 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도움닫기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바라지 않는 것은 지금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입니다. 사람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살기 힘들다. 진화적 측면 뿐만 아니라 밑줄 뿐만 아니라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더 나아가 이런 첨가적 기능이 강합니다. 그죠? 일단 사람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좀 포괄적인 내용이 소주제문.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로 봐서
니은은 뭡니까? 바로 기억을 뒷받침하고 있대. 어때요? 바로 부연하고 있다 볼 수 있죠. 디귿은 예를 들어라는 가시정보가 나왔잖아요. 그 예시되죠. 그죠? 그래서 3번의 디귿은 니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고, 자, 리을에 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래서 또 채식만 하면 빈혈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보면은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고 살기 힘들다. 채식을 하면 빈혈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능하죠? 논거가 되고요. 채소에서 얻을 수 있는 철분은 육류 속의 철성분인 햄철에 비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미음은 금방 얘기한 리을이 있잖아요. 채식만 하면 빈혈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부연된 것이지 반증, 반대 논리로 증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이렇게 문장 간의 관계 파악도 우리가 단락 전체 글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단락 간의 관계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짜인 단락은 통일성, 일관성, 완결성 이 세 가지 밑줄 그어놓고요. 통일, 일관, 완결성 우측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소주제문 뒷받침 문장. 여러분 단락 그러면 말이에요. 단락. 나중에 뒤에 가서 작문에도 나옵니다. 단락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최소의 의미 단위입니다. 하나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주제문 뒷받침 문장이 이렇게 있죠. 그 밑에 글상자 보듯이 소주제문은 단락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뒷받침 문장은 밑에 보듯이 부연, 예시, 비유, 인용, 가정, 비교, 대조 등의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얘기예요. 자, 밑에 얘기 한번 볼까요? 이러한 단락의 내용 파악, 바로 밑에 지문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자국어를 비추는 거울이다. 여러분들이 단락을 딱 놓았을 때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단락을 분석할 때는 소주제문 찾기 위해서 첫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주력하세요. 첫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자, 그런데 외국어는 자국어를 비추는 거울이다. 첫 문장에 보니까 외국어는 거울이다. 뭔데? 언유법. 이래서 1번 문장이 비유 표현입니다. 여러분 소주제면 단락 내부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일반적 진술인 소주제문을 찾으려 할 때 비유적인 표현은 소주제문에 갑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첫 번째 문장에는 바로 두 번째 문장을 주의하라. 우리는 어느 간에 비교나 대조를 통해서 자신의 사고방식을 돌이켜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얘가 소주제문. 그 1번, 2번은 같이 묶이겠죠. 다음에 3번부터 끝까지 5번까지 묶입니다. 예, 투유카어 증거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은 예시를 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단락에 대해서 소주제문은 첫 문장 아니면 마지막 문장일 수 있는데 첫 문장이 비유 쪽으로 나왔을 때는 두 번째 문장에 주력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2번 단락의 기능과 성격과입니다. 그 둘째 줄에 글 전체를 구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락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단락의 유형, 중심 단락인 주지, 도입, 전개, 전제, 상술, 부연, 예시, 강조 등의 뒷받침 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락의 기능 파악인데 한번 보시면은 가번의 끝부분 보세요. 가번 단락에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건 뭐죠? 바로 도입입니다. 문제제기죠, 문제제기. 문제제기는 의문으로 드러나죠. 좀 전에 얘기했을 때 문제제기형의 의문, 다음에 상황제시 이런 게 주로 문제제기형으로 드러나죠. 도입부에 연결을 닫기 바랍니다. 그 가번은 도입부에 뭐다? 의문이 문제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편견을 줄이는 일뿐이다. 자, 밑줄 나번의 첫째 문장 밑줄 나번 단락의 첫째 문장 딱 보면은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편견을 줄이는 일뿐이다. 그러니까 가번 끝부분에 의문형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나번 단락에서 첫 문장에서 뭡니까? 답을 냈습니다. 이 답이 이 글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은 편견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에
여기 나오는 단언적 답변으로 첫 문장, 나번의 첫 문장이 바로 또 답이 되겠죠.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가번, 나번, 단락은 가번은 도입이고 나번은 뭡니까? 나번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 필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도입 주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도입과 주지. 그래서 문제제기이며 지금 극복 방안을 주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단락의 관계를 판단하면 큰 무리수가 없는데 단락 내부에서 단락의 내용 파악과 기능, 성격을 읽어낼 때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 서술을 부를 유점에서 보라는 것. 이런 것입니다. 자, 단락의 구성 요소, 구성 원리. 옆에다가 페이지 259쪽. 장문 파트에 있습니다. 또 중복됩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개념 파악에 주력하겠습니다. 단락을 잘 짜기 위해서 어떤 원리가 필요한가? 통일성. 통일성은 소주제문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이 논지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통일성을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세 원리 통일성을 바로 선택의 원리라 그럽니다. 다음에 완결성이라는 것은 소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문장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완결성이 있겠죠.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의 관계, 긴밀한 관계를 일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배열이나 순서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가령 문장도 문장이지만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다라 딱 내려놓고 다음 문장 또는 다음 단락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바르게 잡으면 이런 문제가 우리 국어능력 인증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 순서와 관련된 것은 일관성의 얘기다. 그죠? 자, 이렇게 개념 파악을 해두세요. 통일성, 완결성, 일관성. 개념 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조금만 더. 자, 우리 여러분들, 단락의 구성 원리는 장문 파트에도 아주 내용 있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장문 파트에도. 이걸 내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세 가지다, 그죠? 통일성, 그 다음에 완결성, 일관성. 자, 통일성은 선택의 원리입니다. 선택의 원리. 그 다음에 일관성은 배열의 원리, 순서나 배열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두고, 자, 여기 소주제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단락이니까, 그지? 단락은 소주제문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단락이니까 소주제문이 있죠. 소주제문. 우리 참고로 여기 A가 소주제문이다 이렇게 같이 약속을 한번 해보고, 소주제문이 있고 그 다음에 small abc가 뒷받침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small abc.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 D가 하나. 그럼 여기서 소주제문의 논지, 주장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주장하는 바의 논지에서 A번 되고 선택되고 B번이 선택되고 다음에 C번이라는 뒷받침 문장이 선택이 됐는데, 얘는 논지와 예를 들어 이 논지와 거리가 멀다. 거리가 먼데도 쓰여져 있다면 무엇에 위배될까요?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통일성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얘를 빼줘야 돼요. 그래야 통일성을 맞추는 겁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수능의 문제입니다. 그는 수학자였지만, 보통 이런 문제는요, 첫 문장에 소주제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는 수학자였지만 예술 분야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화구를 준비해서 시간 나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 그는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내 영화관에 들러 영화도 감상했다. 그가 쓴 물레방아라는 시는 고향의 향토적 정서를 잘 살린 탁월한 시로 평가되고 있다. 자, 여기 네 문장 가운데
단락의 통일성에서 위배되는 문장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4번의 마지막 문장. 왜요? 첫 번째 보니까 그는 수학자였지만 예술 방면에 취미가 있었다. 취미. 다른 건 취미생활인데 마지막에 그가 지은 물레방아라는 시는 고향의 정서를 잘 살린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는 것은 취미 수준을 넘어선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취미 수준의 소주지문에 대해서 벗어나기 때문에 통일성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완결성은요, 소주제문이 이렇게 있다면은 소주제문이 몇 가지 요소가 돼요. 항상 몇 가지 요소를 담재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뒷받침 문장이 A, B, C가 있다. 그러면 A, B, C가 이렇게 있다 할 때 원래 몇 가지 요소가 가령 4가지다 할 때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3가지만 나와 있잖아요. 하나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빠져 있으면 뭐예요? 이걸 넣어줘야 뭐가 된다? 완결성이 되며 나아가서 그 말은 곧 뒷받침 문장이 소주제문에 대해서 충분히 제시된다. 자, 보세요. 한국의 사계절은 아름답다. 봄은 생명의 약동에서 아름답고, 여름은 바다에서 낭만을 즐길 수 있어 아름답고, 가을은 풍성한 알곡이 여물어 아름답다. 이러면 사계가 아름답다고 했는데 겨울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뒷받침 문장에서 완결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관성은요, 소주제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주제문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소주제문 다음에 뒷받침 문장이 순서를 얘기합니다. small a 다음에 small b, 그죠? 이런 배열 순서를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 간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게 일관성입니다. 거기도 충분한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 해결 원리다 하면은 이런 해결의 고리를 가져가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일관성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자주 제시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접속성. 두 번째 연쇄성. 접속성. 다음에 두 번째 연쇄성. 세 번째 인접성.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에만 급급해서는 무리수가 있어요. 실제 지문을 보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그 지문에 따라 또 성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접속성 그러면 주로 이제 뭐가 연결이 됩니까? 접속어 있죠. 접속부사. 접속부사도 중요합니다. 가시적 정보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에요. 또는 지시어. 지시어도 그 앞문장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죠. 그 다음 연쇄성은 핵심어는 반복되죠. 핵심어나 핵심구는 모델. 반복되는 특성을 바로 연쇄적으로 잡아내요. 인접성은 뭡니까? 같은 부류나 같은 동일 범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부류나 동일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것끼리 아무래도 가까이 이렇게 인접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세 가지가 그 해결 원리의 초점인데 실제 문제 적용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문제를 보면서 훈련을 거듭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한번 문제 하나 들여다보고요. 자, 일단 이렇게 우리 여기 나오는 단락의 구성 원리는 지금 독해에도 필요하지만 작문에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이다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바로 뒤에 5번, 6번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각 단락 간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장 간의 관계, 단락 간의 관계에서 단락을 물었어요. 가번은 여러분 읽어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얘기한 가번은 여러분 주지, 그죠? 그 사업 내용이죠. 나번은 잘 보면 사업 목적입니다. 상세화. 다번에 또한 동그라미죠.
또한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면은 또한은 덧붙여 말하거나 그죠? 그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덧붙여 말하는 혹여 병렬 대등 아니면 부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뭐다? 또한은 지금 앞 내용에 덧붙인 부연의 역할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3번에 선택지 3번에 보면은 다는 나를 부연하는 단락이다라고 연결되어 있죠. 올바른 것 고르니까 3번만이 답입니다. 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6번 문제 우리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시죠. 페이지 54쪽에 6번 문제입니다. 독해는 이렇게 이론과 문제의 간극을 자꾸 좁혀나가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그 동기원이 되죠. 자,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단락의 무슨 성이다? 일관성 문제, 일관성. 좀 전에 일관성을 방법적으로 제가 해결 원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접속성, 그 다음에 또 연쇄성, 인접성 등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단락이 이렇게 쭉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는 무엇이다? 앞 문장, 마지막 문장, 그리고 또 핵심어 이런 것들. 가번에 보면은 뭐예요? 가번에 여러분 딱 보세요. 그 지문 내용이 가번에 아사히 신문에 발표한 내용이 조선국 사령관 우스노미야 다로의 일기와 수한이 발견되었다. 라고 수한 등을 입수해 보도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번은 보면은 이 사료에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사료일까? 무엇을 말할까? 그러니까 이게 단락이 주어진 단락에서 순서 잡기는요. 전체가 하나의 완결된 글이다라는 전제에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사료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오면 갖고 그 뒤에 내용엔 일본의 식민 지배 통치 방식. 여기 이 사료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 통치 방식이 있다. 통치 방식이 있는 사료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는 1919년 3월 1일 운동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실태가 기록된 사료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다는 보니까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배 실태 식민지배 실태를 기록한 사료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은 일단 랍은 보세요. 이렇게 핵심 내용을 보고 랍은 우스노미야 다르는 1919년 4월 15일 발생한 제암리 사건에 대해 학살과 방어는 그 제암리 사건 제암리 사건에 학살과 방어는 없었다라는 당시 일본군의 발표가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허위였다. 우스노미야다. 자, 지금 보니까 일단 이 네 개의 단락에서 이 둘이 이렇게 묶이고요. 이 둘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식민 지배 실태 사료가 발견되었다. 자, 약간의 연쇄성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사료에는 그죠? 이렇게 이 사료와 함께 연쇄성을 잡아가면은 여러분 그 사료에는 뭐예요? 일본의 식민지배 통치 방식, 일본의 식민지배 실태와 통하죠. 그 사료에는. 그래서 이게 먼저 나오고 나번이 나오고 조선국 사령관 가번에 우스노미야 다루 일기 서한이 서한을 보도했다. 이런 내용과 그 서한 내용에 제암리 사건의 얘기가 허위였다 하면은 이게 먼저 나오겠죠. 이 서한에 그러니까 일기와 서한의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만히 나올 거예요. 다 다음에 나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다나가 내용상 먼저 올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 가와 라가 내용상 먼저 올 것인가 하면은 이렇게 그 사료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다와 나가 먼저 오고요. 얘가 먼저 오고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한 뭡니까? 2번이 뒤에 오겠죠. 이렇게. 자, 그럼 순서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즉 다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다음에 여러분 나가 오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본 우스노미아 다로 사령관의 일기사니 보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있다? 라본. 이렇게 순서를 잡으면 답입니다. 근데 여기 다와 라는 좀 더 약간의 일반적인 얘기고 여긴 또 일본의 식민 지배 통치 방식이나 일본 지배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원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인 데서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특징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바로잡으면 확실히 정답이 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자 조금 찬찬히 꼼꼼하게 설명드려서 그렇지 실제 이러한 가시적 정보 그리고 이러한 과정상의 훈련이 충분히 된다면 말하자면 전략적 독해가 어느 정도 수렴되어 훈련이 된다면 가장 빠르게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잠깐 유의뒀다가 글의 구조와 서술 방식 이어가겠습니다.